이번에는 한국에서의 어떤 서화 전통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추상으로 발현시켜 나가는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발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성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최석원입니다. 먼저 오늘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김경현 선생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원고를 좀 급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기를 작성해 주신 김학영 선생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 발표문을 읽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응노는 1956년에 펴낸 동양화의 감상과 기법에서 세계 미술과 견줄 수 있는 동양화를 창작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는 서문에서 종래의 전통을 살리면서 새로운 연구로서 창작적 동양화로 발전시키어 세계 미술에 능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세계 호흡에 통하는 새로운 동양화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면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고등학생용 미술 교재에서까지 언급했을 정도로 이응노는 세계 미술로의 편입을 동양화단의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듬해 그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폐단을 지적하면서도 국제적 시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의 미술을 진지 발전시킬 양이면 우물안이 개구리 격으로 소화에 척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는 세계와 건너방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문화예술과 호흡하고 어깨를 겨누어 나가자면 안목을 새로이 하여야 하고 시야를 넓혀야 할 것이며, 뒤에 오는 젊은 층의 미술인들을 위하여서는 그러한 고루완미한 일종의 세국주의요 자기 아성 정신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 이응노의 발언에서 드러나듯 한국전쟁 이후 국가재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일은 외교뿐만 아니라 문화영역에서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1955년 대한미술협회가 유네스코 산하 국제조약미술협회에 가입하고 한국미술가협회가 발족하면서 국제미술문화화의 제휴를 기조로 내세운 것은 당시 미술계의 국제화 의지가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이응노를 비롯한 다수의 미술가는 세계 미술을 핵심고로 내세우며 한국 미술의 국제화를 주장하였습니다. 미술의 국제화 담론은 1950년대 중반을 거치며 해외 사조의 단순한 수용을 넘어서 한국 미술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려는 방향으로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1959년에 김병기는 한국 미술은 어떻게 하면 보다 세계 미술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한국 미술의 세계적인 위치라는 문제가 의식되어도 좋을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한국 미술가의 국제적 참가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950년대에는 작가 개인의 해외 진출이 미술의 국제화를 실현하는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그 앞에 발표에서도 마스오카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1954년부터 56년까지 남관, 김웅수, 지금 신문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박영선, 김환기, 권옥연 등의 서양화가들이 프랑스로 떠났으며, 이응노는 50대 중반이던 1958년에 파리로 향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식민지시기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30대 이상의 중견 작가들로, 프랑스는 그들에게 일본에서 접한 모더니즘 미술의 본산이자 전후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인식되어 해외 진출의 목적지로 가장 선호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 진출하는 작가들은 출국에 앞서 서울에서 이른바 도굴전을 개최하였는데, 이처럼 프랑스행을 공표하는 전시가 관례처럼 정착되었던 현상은 해외 진출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미술계의 집단적 요구가 수용된 사건이었음을 방증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정규는 김웅수와 남관의 도굴전을 언급하며 한국 미술이 세계 미술이라는 큰 터전 위에서 새로운 전통을 펼쳐 보이는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였고, 김기창은 이응노의 프랑스행이
동양화단이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세계 현대미술의 중심을 향한 열망 속에 목적지는 프랑스 파리로 같았지만 동양화가 이응노의 프랑스행은 앞서 언급한 서양화가들의 여정과는 성격이 사뭇 달랐습니다. 유화를 그리던 서양화가들은 매체의 변환 없이 유럽 현대미술의 최신 경향을 체득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되었지만 지필묵을 고수해온 이응노는 동양화를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회화로 탈바꿈시키는 일부터 선결해야 하였습니다. 그는 독을 훨씬 이전부터 동양화를 현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응노는 일본 유학 중이던 30대에는 사실주의를 기초로 사생을 중시하며 산수화의 변모를 도모하였고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는 반추상적 표현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수묵화 창작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는 1954년 제3회 국전 동양화부에 대한 평에서 창과 활을 가지고 전쟁을 하던 아득한 옛날 화풍으로 원자탄으로 변한 이 시대에도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인가 라면서 출품작들의 구태의연한 내용과 형식을 비판하였고 시대 민중이 호흡할 수 있는 작품, 즉 현대 예술을 창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50년대 중후반 한국 미술가들은 대체로 세계 현대미술의 주류가 추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응노 역시 추상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작업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응노는 동양화의 감상과 기법에서 자신이 사의를 중심으로 현대회화로서 동양화가 개척해 나가야 할 세계를 탐구 중이라고 밝히며 책의 말미에서는 취하 등의 작품을 예로 들며 사생과 사의가 일치된 사생적인 이념을 약화한 반추상을 제작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진술은 이응노가 형사보다 사의를 중시하는 문인화적 관점을 구상에서 추상으로의 현대미술의 이행 과정과 유비하여 사고하였음을 시사합니다. 이응노는 1958년 3월에 서울중앙공보관에서 열린 도굴전에 1950년대 중후반에 제작한 회화작품 61점을 출품하여 동양화 장르의 내적 혁신과 세계미술 경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적 동양화를 구현해왔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출품작의 주요 소재는 전통 동양화에서 흔히 다루어지던 산수, 인물, 동물 등이었으나 완성된 화면은 반추상 또는 추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현대회화에 가까웠습니다. 김영기는 도굴전의 출품작들을 재래 남화풍을 현대화한 것, 문인화풍을 현대화한 것, 입체파적 양식, 앵포르멜적 양식의 네 부류로 구분하였는데 전시된 작품의 경향으로 보아 앞의 현대화하다는 추상화하다와 유의어로 이해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김영기뿐만 아니라 김영주도 이응노의 도굴전을 본 뒤 앵포르멜을 거론하였는데 여느 출품작에 비해 추상성이 한층 심화된 생맥, 산촌 등의 작품은 실제로 앵포르멜을 연상시키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앵포르멜이 한국 미술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전인 1953년작 우후다 옆에 54년작인 수림 같은 작품을 보면 일부 출품작에서 보이는 이 앵포르멜적 특징은 이응노가 제작 당시 앵포르멜을 직접 수용한 결과라기보다는 사후의 해석 과정에서 덧붙여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가 1956년에 동양화는 대상의 형사보다도 상징적인 주관 표현에 높은 가치를 두며 서양화보다 훨씬 정신주의적이라고 단언한 점을 감안하면 사이와 같은 동양화의 조형 원리가 그의 작품이 비구사, 즉 추상의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하나의 동력이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1950년대 이응노가 수차례 세계미술을 지향점으로 언급하였고 당시 평단 역시 그의 작품을 앵포르멜을 위시한 국제미술과 연관지어 해석한 점을 고려할 때 이응노의 추상이 해외 사조의 영향과 완전히 무관하게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프랑스로 건너간 이듬해인 1959년 이응노는 독일에 체류하며 도큐멘타 두 번째 제2회 도큐멘타 등의 전시를 돌아본 뒤 듣던 바와 같이 이곳 미술은 추상화가 가장 핵심체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한국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제2회 도큐멘타2는 앵포르멜과 추상 표현주의를 중심으로 한 추상 미술이 전후 현대미술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전시로 이를 관람한 이응노는 특히 장 드위페, 알베르트 부리 등이 선보인 콜라주와 아상블라주 기법에 매료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응노는 위 기고문에서 양복천, 못, 돌멩이, 집수세미, 유리파편 등을 화면에 부착한 회화 작품들을 비중 있게 묘사하였고, 이처럼 오브제의 활용이 전면화된 현대 미술에 대해 특히 재료의 취급에 따라 그 효과의 변동이란 대단한 것, 형형색색의 기교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리만큼 재료에 대한 혁신이 발휘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깊은 관심을 드러내었습니다. 1958년 프랑스행을 앞두고 미술에 있어서 용구의 혁명이 근대에는 꼭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던 이응노는 도큐멘터 2를 보고 자신의 판단이 현대미술의 방향성과 부합함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1960년대 파리로 돌아가 정착한 이응노는 콜라주 작업에 몰두하게 됩니다. 1960년대 초 이응노의 콜라주 작업은 유럽에서 접한 세계 미술에 대한 반응에서 비롯되었지만 그는 서구 미술의 경향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콜라주 양식을 구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화선지, 한지 등 동아시아의 종이를 주재료로 삼았으며 단순히 종이를 오려 붙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구기고 뭉치거나 붙였다가 떼어내고 겹겹이 덧붙인 뒤 긁어내는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저채도의 색조와 먹색을 주조로 하여 특유의 자연적인 색감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응노가 1962년 5월 파케티 갤러리에서 배치한 개인전의 제목은 다름 아닌 콜라주였습니다. 이 전시 도록의 서문에서 이응노의 프랑스행을 주장했던 평론가 자크 라세뉴는 이응노의 콜라주가 놀라운 통일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종의 움직이는 벌집 같다면서 독창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이응노가 한국으로 보낸 콜라주 27점을 선보인 개인전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오른쪽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영기는 이응노가 서구식 표현법과 재래 동양식 표현법을 종합한 양식으로 성공했다면서 출품작들이 변화 있는 컴포지션과 모티브를 보이면서도 각 작품은 그 작품 전체를 통하여 관련성 있는 공통성과 통일성을 드러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응노의 콜라주를 본 뒤 라세뉴와 김영기가 언급한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성과 비정형성을 특징으로 했던 앵포르멜과의 성격과는 배치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붓으로 그렸던 도블전의 출품작들과 달리 종이로 만드는 1960년대 초의 콜라주 작업을 거치면서 이응노의 추상은 점차 우발적이고 임의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보다 구성적이고 구조적인 화면으로 변화해갔습니다. 라세뉴가 벌집에 비유하였듯 이응노의 콜라주에서는 일정한 형태의 반복과 그 집적으로 구성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형성은 이후의 소위 문자 추상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응노의 콜라주는 그의 추상이 단순성, 반복성, 조직성, 집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자 일종의 과도기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도큐멘터 2를 관람한 뒤 작성한 앞의 신문 기고에서 이응노는 백지에다가 수묵을 사용한 작품도 많이 보였다. 이와 같이 동서회화가 아주 접근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추상을 매개로 동서양 회화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이응노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영기는 이응노 도굴전의 평을 쓰기 3년 전인 1955년에 발표한 글 접근하는 동서양화에서 서구 미술의 유행병의 하나인 추상 표현에 있어서 재래 동양화의 특징을 연구 모방한 것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1950년대 중반부터 추상은 동서양 미술의 교집합이 형성되는 장르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응노가 1950년대의 일본 서예와 서구 추상 간의 교류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그가 도큐멘터 2에서 많이 보았다고 언급한 수묵 작품은 단지 당시에 출품했던 이노우에 유이치의 서예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매체로 제작되었더라도 서예적 조형성을 드러낸 마크 토비, 프란츠 클라인, 로버트 마더웰, 스가이 쿠미 등의 추상회화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 서구 추상에서 서예적 기법의 활용과 서예와의 조형적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에 영감을 받은 이응노는 콜라주 작업에서도 서예의 표현 방식을 차용하고 문자를 조형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62년 서울 개인전에 대한 비평문들을 보면 추상 서예를 회화한 인상을 주는 작품,
화선지를 뜯어 붙이면서 화면을 서획의 연속적인 조립 같은 임의 구조, 상형 문자를 추상화한 것 같은 화면, 고대의 상형 문자에 가까운 선과 형체의 중량 등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당시 출품된 콜라주들 가운데 서예나 문자를 연상시키는 작품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응노는 서체적 콜라주로 불린 자신의 작업이 동양적인 서체를 보다 현대적인 개념과 일치시키려는 시도였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1962년에 제작된 구성 8, 24, 26 등에서는 실제로 서예 필획을 응용한 듯한 조형 묘사가 확인됩니다. 앞선 평문들에서 상형 문자라고 하는 용어가 언급되었던 것처럼 서예적 요소가 보이는 콜라주 작품들에서는 특히 전서의 서체와 유사한 선들이 두드러집니다. 모필로 쓰거나 그리는 장르가 아닌 콜라주에서도 문자의 형상과 서예적 필획으로 보이는 형태를 표현한 사실은 이응노가 이 시기부터 이미 문자와 서예를 순수 조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한학을 익혔고 19살에는 김규진의 문화에서 서화를 배웠습니다. 이응노가 서예가로서 쓰고 미술가로서 조형에 주로 참조한 문자는 한글이 아닌 한자였습니다. 그는 한자를 자연의 모방으로 만들어진 따라서 조형의 기원을 보여주는 문자로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전서체는 물론 상형 문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이후 그의 문자 추상에서 다른 서체에 비해 전서의 흔적이 두드러지는 까닭은 그가 전서를 상형적 특성이 가장 뚜렷한 고대의 서체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연사실에 대한 사회적 표현으로 반추상을 시작했던 이응노는 자연의 형상이 상형 문자로 전환되는 과정을 추상조형의 한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인용을 하면 이미 동양화의 한 문자 자체가 지니고 있는 서예적 추상은 그 자원이 자연 사물형을 빌린 것과 음과 뜻을 형태로 표현한 것이니 한자 자체가 바로 동양의 추상화적 바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획과 점이 무형의 공간에서 자유자재하게 구성해 나가는 모형의 발언이다라고 했습니다. 위와 같이 이응노는 1976년에 신세계 미술관에서 열렸던 개인전 도록에서 서예적 추상을 직접 언급하며 한자의 형성 원리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듯 그는 한자를 글씨기에 앞서 점과 획으로 구성된 조형 형태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응노의 미술을 만약 서화 동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문인화 전통에 근거하기보다는 갑골문과 같은 상형 문자의 맥락으로 소급하여 이해하는 편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응노는 자신의 추상 작업에 대해 1960년 이후 종이 붙이기나 상형 문자를 바탕으로 한 독창성의 발견과 예술화에 대한 집념의 소산이라고 한다거나 문자의 상형성을 바탕으로 한 서예와 추상적 조형을 독특한 질감의 평면 위에서 하나로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자신이 직접 그 상형 문자를 추상 조형의 본질적인 토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형 문자는 현실의 대상을 본떠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응노가 아이디어로 추상하지 않고 사물로 추상하고 있다고 서술한 59년의 신문기사는 나름 이응노의 추상의 본질에 대해 의미 있는 통찰을 제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초중반 이후 이응노 미술의 주축을 이루는 문자 추상은 문인의 서화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을 넘어 문자와 회화가 분화되기 이전 나아가 세계를 조형과 기호로 모방하고자 했던 재현의 시원으로 해결하려는 욕망을 반영한 작업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응노는 1985년 자신의 삶과 예술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구상에서 추상으로 전환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서예, 한자, 상형 문자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문인화를 학습한 걸 얘기를 하고요. 서예의 세계는 추상화와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고 서예에는 조형의 기본이 있고 그것은 현대회화가 추구하고 있는 조형의 기본이며 한자 그 자체가 동양의 추상적인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글자를 네모난 종이에 쓸 때 어떤 컴포지션이 될까 하는 것이 바로 추상화 세계와 통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추상화로 이행하게 된 것이 서를 하고 있었던 것, 그것으로부터의 귀결이라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 내용의 말을 합니다.
여든을 넘긴 이응노가 자신의 작품 세계를 회고하며 남긴 위의 발언에는 그의 추상 작업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조형 개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패턴과 컴포지션입니다. 이응노의 1960년대 후반 이후 추상 작업에서는 먼저 조형의 기본 단위로서 패턴이 형성되고 그 패턴들이 화면에서 어떤 컴포지션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전체 화면이 완성됩니다. 앞의 대담 중에 밝힌 바와 같이 이응노는 패턴을 추상의 관점에서 주목하였으며 동양적 추상을 실현하기 위한 패턴으로 한자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응노는 패턴을 언급한 다음 하늘천과 사람인 두 글자를 예로 들며 여기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획의 구성 방식을 분석하고 각각의 획이 저마다의 성격을 지닌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한 글자가 여러 부분으로 분절될 수 있는 한자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상 작업을 위한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자 알파벳과 달리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최소 단위가 아니라 부수로 다시 분해될 수 있으며 서예의 영차팔법이 보여주듯 각 획 또한 독립적인 조형성을 갖습니다. 결국 극동의 비전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 1960년대 초의 콜라주에 이어 이응노의 70년대 문자 추상이 서구 평단으로부터 동아시아적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문자 추상이 한자 문화권 외에는 사라진 표의 문자 체계를 근원으로 삼아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패턴의 요체 중 하나가 단순화라면 이는 이응노가 이해한 현대성과 추상성의 맥락과 연결됩니다. 불국사의 석가탑을 다보탑에 비해 단순하면서도 현대적으로 간소화한 형태라고 감상한 바 있는 1950년대 이응노는 반추상을 사생적인 이념을 약화한 것, 즉 구상을 단순화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50년대 현대미술 담론에서 추상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였고 단순화는 추상의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개념 중 하나로 논의되곤 하였습니다. 김영준은 56년에 글에서 현대미술의 가장 특이한 점은 대상의 형태로부터의 해방이라면서 분해, 구성, 단순화의 현실감은 오늘날 추상의식 및 초현실주의와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듬해 이경성은 미국 현대미술의 특징을 단순, 소박, 정력적, 직물적, 창의적, 현실적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응노의 59년 독일 개인전에 대한 현지 평론은 그의 추상화에 대해 구상에 있어서의 대담한 단순화는 구라파적인 요소가 동양화단에서 이미 얼마나 오랫동안 발효하고 있었는가를 느끼게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응노의 50년대 작업에서도 단순화는 추상화의 주요한 방식이었으며 한자를 해체하여 추상적 패턴으로 활용한 60, 70년대의 문자 추상에 이르러 이응노가 동양화의 현대를 위해 지향했던 단순성은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응노의 작품 가운데 패턴으로서의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작가 스스로 서예적 추상이라고 명명했던 70년대의 문자 추상입니다. 그의 문자 추상은 우선 주로 한지의 부수나 획 또는 한글의 자모를 분절하여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수준의 최소 조형 단위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대체로 원형, 삼각형, 사각형 등의 기본 도형을 조합해 패턴을 구성하며 각각의 패턴 또는 그 조합은 문자나 기호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패턴의 표현 방식은 외곽선을 굵게 강조한 유형과 몰골법처럼 면을 채운 유형으로 대별되며 이외에도 모필만을 사용해 서예적 필지로 표현한 작품도 있습니다. 한지 위에 그린 작품도 많지만 종이, 천, 솜 등의 재료를 활용한 콜라주 형식의 작업도 병행되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패턴의 조합으로 구성된 이응노의 추상은 서예적이라고 보기에는 개별 필획의 조형 차이나 필세 및 필합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작업은 점차 특정 언어의 서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특정한 서체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그의 추상을 서체적이라고 규정하는 데에도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응노의 문자 추상에 사용된 패턴은 특정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패턴의 본래 정의에 부합하기도 합니다. 이경성은 75년 서울 현대화랑에서 열린 이응노의 개인전을 보고 최근 작업이 동양의 한자를 형상화하고 문자성을 없애버려 도형적 효과만을 남겨놓은 것은 시각의 확대나 의미의 보편화로 기결지을 수가 있다고 평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도형적 효과만을 남은 것을 기호라고 칭하였는데, 이 기호는 7, 80년대에 미셸 타피에를 비롯한 프랑스의 평론가들이 이응노의 추상 작품을 평론할 때 사용했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오광수는 67년부터 77년까지의 이응노 작품에서 기호화를 주요한 특징으로 보았으며, 기호화가 진행됨에 따라 작품이 단순화되고 단편화되고 더욱 평면화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때의 기호는 모두 문자가 아닌 기호, 다시 말해 기의가 없는 기표로서 결과적으로 이응노가 창안한 순수한 조형 단위, 작가의 표현을 따르자면 패턴을 가리킵니다. 알파벳에서 유래했지만 순전히 상상의 산물인 이 기호들은 회화 공간의 하나의 건축물을 구성한다. 71년 파케티 갤러리에서 열린 이응노 개인전의 포스터에 실린 평문의 문장입니다. 이 역시 이응노 추상에 사용된 패턴을 기호로 칭하고 있으며, 작가가 고안한 기호들이 모여서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점을 이응노 추상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턴은 개별 단위로 사용되기보다는 반복과 집적을 통해 더 큰 구조나 전체를 형성한다는 더 큰 구조나 전체를 형성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에 착안한 듯 이응노는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조형 원리는 유사한 패턴들을 화면에 배열하고 배치해 하나의 집합으로서 문자 추상을 완성합니다. 결국 패턴을 화면 안에서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는 이응노 추상 조형의 주요 관건이 됩니다. 이응노가 60년대 초 이후에 콜라주 추상과 문자 추상의 제목을 모두 컴포지션으로 붙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58년 도굴 전까지만 해도 이응노는 자연이나 동물, 전통 건축물 등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나 고유 명사를 작품 제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행 이후인 60년대 초부터는 추상 작업의 중심이 된 콜라주와 이후의 문자 추상 작품들에 일괄적으로 컴포지션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50년대 중반 한국 미술계에서도 컴포지션의 번역어인 구성이 추상미술과 결부되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컴포지션이 작품 제목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초로 보이며, 이는 당시 유행했던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미술 작가들이 컴포지션을 제목으로 빈번히 사용하는 경향을 현지에서 직접 목격한 바 있는 이응노는 이 용어를 현대 추상의 조형적 태도와 원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이응노는 서구 추상 미술의 시원으로 평가되는 칸딘스키, 몬드리안이 컴포지션을 제목으로 사용한 전례까지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응노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도큐멘타2는 사실 그러니까 20세기 전반 서구 모더니즘의 계보를 추상 중심으로 조망하는 전시로 이응노가 전시의 감상평에서 언급한 칸딘스키의 작품을 비롯해 20세기 초 주요 추상미술 작품들이 대거 출품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대담에서 이응노가 이 글자를 네모난 종이에 쓸 때 어떤 컴포지션이 될까 하는 것이 바로 추상화 세계와 통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는 컴포지션 개념은 서구 현대의 미술에서 차용하되 그것을 서예의 맥락에서 구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그는 자신의 패턴 개념을 설명하면서 상형을 비롯한 한자의 육서 체계와 한자를 구성하는 획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응노에게 컴포지션이란 서예와 전각에서 글자별 조형 구조인 결구, 글자들이 화면 위에서 집합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인 장법의 원리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응노는 패턴과 컴포지션을 서예의 조형 원리에 중점을 둬 설명하지만, 일정한 형태를 반복하고 화면을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전통 동양화에서도 역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동양화에서 패턴과 컴포지션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이응노가 56년 한국에서 그리고 78년 프랑스에서 각각 출간한 동양화 교재를 통해서도 일부 확인이 됩니다. 두 교재는 전통 화보의 형식을 차용해 그리려는 대상을 유형별, 부분별로 나누어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 산수화에서의 구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도 이순효의 그림 같은 것을 이제 구도를 단순화해서 어떤 구도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직접 도안으로 이렇게 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응노가 문자 추상으로 전환하던 1960년대 후반은
한국 동양화단에서 현대미술로서의 동양화를 지향하는 조형적 실험이 일단락된 이후의 이 시기였습니다. 백양회, 문림회와 같은 단체는 물론 개별 작가들에 의해서도 수목 표현, 재료 선택, 색채 운용, 조형 기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대적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응노의 활동은 미술 내적,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당시 한국 미술계에 지속적으로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후 전개된 동양화단의 현대화 흐름과 이응노의 추상 사이에는 뚜렷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현대 동양화가들 중 어느 누구보다 가장 활발히 연구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응노의 미술을 한국 현대미술 또는 현대 동양화의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조명한 논자는 드문 편입니다. 이응노가 프랑스 미술계에서만큼이나 한국 미술계에서도 고립된 존재처럼 보이는 까닭은 그가 동시대 작가들 가운데 서예와 회화가 하나로 승화된 그러한 경지를 실천적으로 구현해낸 유일한 동양화가였고 서화일치를 이론적으로 읊고 정작 문자로서의 서예를 외면했던 여느 동양화가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이상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